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리는 만주어로 송화강을 끼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를 발원으로 해서 장장 2000km를 흘러가는 강입니다. 지린성의 수도인 창추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국이 세워졌던 곳이며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는 지안 일대에는 고구려의 흔적이 많습니다. 옌변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 부릅니다. 지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도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유적지도 많은 곳입니다. 마지막 황제이자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황제를 역임한 후이의 발자취를 비롯해 고구려의 역사,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지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안에서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족 동포 운전기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먼저 장군총으로 갔습니다. 입구를 지나면 거대한 무덤이 보입니다. 장군총 옆 왼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커다란 돌로 겹겹이 층을 이룬 무덤이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돌 사이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데 저절로 흩날려와 피어난 것이 아니라 꽃씨를 일부러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장군총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만큼 장군총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뚝 잠시 서 있으려니 그 옛날 말 달리던 고구려의 전사들이 기세 좋게 벌판을 달려오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시 차를 타고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를 중국에서는 하오타이 왕베이라고 합니다. 유리 창문으로 사방을 막아놓고 밖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안에서는 찍지 못하게 합니다. 역시 감시원이 있으며 안내원은 비문의 글자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글자 수가 모두 1775자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니 약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와 그 유물, 유적을 빼앗긴 듯해서 우라가 치밉니다. 캠코더를 꺼내 몰래 좀 찍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는 것도 화가 날 일입니다. 산이라 하기에는 낮은 한 언덕 위에 봉긋하게 솟아있는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 속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무덤 위에는 중국 돈과 한국 돈이 또 뒤섞여 놓여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던지는 게 하나의 습성입니다. 왕릉을 나와 다시 고분을 보자며 택시를 몰고 갑니다. 운전기사가 옛날 저 어릴 때에는 저 무덤 위에서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됐네요 라고 말합니다. 고분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니 운전기사는 조금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땅이 보이는 곳으로 가겠냐고 합니다. 차로 시내를 벗어나서 10여 분 정도 가니 압록강이 나타납니다. 압록강 너머 강변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엄마들은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 5명이 강변에서 소꿉놀이를 하는지 아주 포근한 모습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손 흔드는 모습까지 잘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저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네 아이들이지만 다시금 분단의 현실이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철조망 속에 숨어있는 고구려의 국내성 성곽 앞에 차를 세웁니다. 숲풀 속에 묻혀 있어 성곽인지 아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박혀있는 돌들은 아마도 최근에 조성해 놓은 듯합니다.
택시기사는 다시금 예전에 이곳에서 뛰어놀았는데 동네 성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보존했으면 이렇게까지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돌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려 사람들이 쌓은 성곽의 형태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평범한 돌이 아닌 역사의 빛나는 돌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춘시 동북쪽에 위치한 웨이만 황궁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파란 하늘과 한적한 매표소 그리고 택시 한 대, 그 너머 살짝 박물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늘을 가르는 구름이 사뭇 청아합니다. 산책로를 걸어 들어가 번체로 흥은문이라 써있는 박물관 정문에 이릅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왼쪽으로 깔끔한 단청과 회색빛 벽돌로 둘러싸인 공내부가 나타납니다. 만주국 시절 부속실인데 지금은 역사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황궁에서 쫓겨난 후에 만주국의 황제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거처하는 건물 이름인 찌씨 두 글자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바로 청나라의 강희제를 되살려 본보기로 삼는다는 뜻이니 만주족의 청나라를 회복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입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한 후에 마지막 황제로서 자금성에서 거주하는 동안 완롱을 황후로, 원슈를 황비로 맞아들입니다. 마지막 황후 완롱은 질투가 심했으며 원슈를 시기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14살에 푸이의 황비로 들어간 원슈는 자금성을 나와 생활의 곤란을 겪다가 황제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찌시로우 2층은 당시 푸이가 생활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도 깨끗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앞편에 빠져있는 완룽의 모습은 왠지 우물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민러우는 만주국이 업무를 보던 공간입니다. 집무실이며 회의실도 있고 간혹 공연을 즐기던 문화공간도 있습니다. 황제와 황후의 의자는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1937년 푸이는 완룽을 못마땅하게 여겨 귀족 출신의 탄위링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탄위링은 솔직하고 순수한 성격으로 푸이의 호감을 샀지만 돌연 1942년에 병사합니다. 푸이는 자서전이며 반성문이기도 한 내 인생의 전반부라는 책에서 가장 사랑했던 위링이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탄위링이 죽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혈통의 여자를 푸이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푸이는 1943년에 평민 출신의 리위친을 새로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일본 관동군이 붕괴될 때 민중봉기군을 피해 리위친과 함께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후 전범으로 체포된 푸이가 있는 리슌 감옥에 찾아가기도 하고 서신 왕래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리위친은 푸이와의 이혼 의사를 밝힙니다. 푸이는 특사로 석방된 후 평민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개로 항저우 출신 간호사인 리슈셴과 1962년 4월 30일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1967년에 푸이가 사망하기까지 그들은 꽤 다정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망인인 리슈셴은 1997년에 사망합니다. 웨이만 황궁박물관에는 황제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일생을 기록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니 참으로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푸이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전향으로 피신했으나 곧 소련군 포로가 돼 하바롭스키에 수감됐다가 중국으로 호송됩니다. 푸이는 전범관리소에서 교육을 받고
소위 정신개조 과정까지 거칩니다. 1959년 12월 4일 마오쩌둥 주석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푸이는 베이징 식물원의 노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는 신중국 옹호 발언과 맞바꾼 새로운 평민으로서의 삶이자 마지막 여생이기도 했습니다. 3살의 황제가 됐고 자금성을 살아서 떠난 유일한 황제였으며 만주국의 황제였다가 평민으로 여생을 마친 푸이. 신중국에 대한 반성과 지지 성명, 그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푸이의 마지막 여생 8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가 보낸 마지막 8년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1967년 10월 푸이는 병사합니다. 4번 결혼을 해서 5명의 부인을 두었던 푸이. 불운했던 푸이 자신의 운명처럼 그의 부인들은 미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으며 돌연 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아내 리슈센과 함께 서 있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푸이의 모습이 오히려 가슴이 아픕니다. 옌지의 옌변과학기술대학에서 옌변가무단이 특별히 준비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조선족 동포들의 삶을 풍자적이고 대학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한국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꿔 재구성한 게 재미있습니다.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한 연변 말투와 어울려 아주 흥겨운 장면입니다. 한국의 세련된 무대에 비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감칠맛 나는 연기 그리고 관중들과 호흡하는 애드립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오줌 싸개라는 제목입니다. 옌변 사회에서 꽤 유명한 국가 1급 배우인 리오키와 김미하가 출연합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고향의 늙은 어머니는 도시에서 사업하는 큰아들네 식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전응아인 딸 역시 오빠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못한다고 하자 어머니는 상심합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오히려 효성스러운 딸로부터 괴로움을 달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못생긴 나무 산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멘트가 가슴을 찌릅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평범한 스토리구나 생각했는데 몇 번 다시 보니 아주 섬세하고 진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2번, 3번 맛볼 때마다 더 깊어지는 된장국의 맛처럼 잘생기고 큰 거목은 다 장작이 되었겠지만 못생긴 나무들이야말로 꿋꿋하게 산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옌변가무단의 천년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1946년 3월 10일 창단된 조선의용군 제5지대 선전대가 모태인 옌변가무단이 최근에 선보인 천년 아리랑이 공연된다는 것을 알게 돼 일정까지 더 연장했던 것입니다. 막이 오르자 북추민 장백 외침과 함께 시작입니다. 장백 메아리는 아름다운 곡선이 돋보이는 여성스러운 소고춤입니다. 둥근 악기처럼 살랑살랑 돌아가는 몸짓은 나긋나긋한 아낙네의 몸짓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호는 붓과 부채 속에 담긴 선비의 유연하고 기계 있는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열적이고 힘찬 남정네의 혈기라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옌변 조선족 자치주의 꽃입니다. 천년 아리랑 속의 진달래는 너무나 아름다워 진홍빛으로 물든 눈을 비비고 또 비벼야 합니다.
진달래를 연기한 많은 배우들 중에서 진달래 꽃보다 더 아름답게 희망을 온몸으로 연기한 배우는 박연화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 공연이 끝난 후에 가무단 단장에게 진달래를 연기한 배우가 너무 이쁩니다 했더니 우리 단 250여 명 배우들 다 하나같이 모두 이쁩니다 라고 합니다. 물동이 춤은 머리에 물동이를 얹고 살금살금 춤을 추는데 그 모양이 예쁩니다. 신랑 각시가 혼례를 올리는 날을 춤으로 구현했는데 아기자기하면서도 화려합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축하해주고 한바탕 신나게 노는 장면들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닮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장고춤으로 서서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남정네들은 상모춤으로 하나가 됩니다. 모두 혼신을 다해 무대를 한마음 한뜻의 민족 한마당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천년의 아리랑,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상에 적게 됩니다. 떠나야 하지만 진달래의 모습이 아른거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두산 박사로 통하는 연변과학기술대 최창읍 교수께서 발굴하신 백두산 가는 길은 안도현과 이도백화를 거쳐가는 코스 대신에 용정, 화룡, 남평, 숭선, 광평을 거쳐가는 코스입니다. 두만강 바로 옆 비포장 군사도로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시간은 6시간 이상 걸리지만 바로 밑에서 북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 발원지에서 시작한 두만강 물줄기를 따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셈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물줄기를 따라가는 적막한 도로이지만 교수님들의 백두산과 북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시를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의 경계석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 숭선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는데 정말 꿀맛입니다. 아침을 먹은 식당 바로 건너편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로 백두산을 올라가야 하니 장백산이라 적힌 정문에 도착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천지의 날씨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를 과연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 천지로 올라가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으면 장백포만 보기로 했습니다. 천지 간판이 보이는 입구에 도착하니 집차가 운행 중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최창읍 교수의 주장대로 해발 2749m인 정상까지 올라가는 집차는 무서운 속도로 산을 타고 오릅니다. 날씨는 오락가락,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3대를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집차에서 내리니 온통 주위가 안개로 자욱합니다. 눈도 아직 녹지 않았고 날씨는 영하 10도, 쌀쌀하다 못해 한겨울입니다. 서서히 천지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는 게 아닙니까? 천지는 아직 꽁꽁 얼었지만 웅장하고 늠름한 자태는 마음을 확 녹이고도 남습니다. 세차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는 되는 듯 싶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 난리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백두산의 진한 감동은 시야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약 1시간가량 머문 백두산 정상.
하지만 천지 앞에서는 시간도 멈추는 듯 합니다. 수천 년 이어온 조선민족의 거산 앞에서 한 시간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별의 숨소리 백두산, 그리웠던 만큼 더욱 진한 사랑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천지 주변의 산봉우리마다 모두 눈여겨봤습니다. 바위에 살짝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동포들이 손잡고 천지를 두르고 서서 감동의 통일 노래를 합창할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감상해졌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또한 오르는 길처럼 험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산들의 풍경은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백두산 천지를 보고 내려와 장백포를 보러 갔습니다. 온천수가 하얀 김을 뿜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웅장한 폭포가 나타납니다. 폭포는 하늘에서 내려와 비를 뿌리는 듯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빗물인지 폭포수인지 모를 물방울이 자꾸 묻어납니다. 폭포는 무서운 기세로 흘러 강이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가 따뜻하게 머무는 폭포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백두산에 다시 세차게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듯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해일웅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